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은영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죠. 3년간의 독일법인 설립 업무를 마치고 깜짝 선물로 미리 알리지 않고 돌아온 건데 이런 반응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 본사에서 급하게 복귀하라고 해서. 미안해, 미리 연락 못했어. 정우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남자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수제 가죽 구두였는데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훨씬 컸죠. 275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이 구두는 뭐야? 정우가 구두를 가리키며 물어보니 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대답했죠. 아, 그거. 회사 후배가 며칠 전에 술 마시고 우리 집에서 잤거든. 깜빡하고 두고 갔나 봐. 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우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구두였거든요. 게다가 은영은 평소 직장 동료들을 집에 데려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거실로 들어서니 또 다른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파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 낡은 패브릭 소파 대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확인해 보니 이탈리아 명품 가구였죠. 소파 바꿨네. 언제? 6개월 전쯤에 예전 거 너무 낡아서. 은영이 대답했지만 시선을 정우와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은영은 무언가를 숨길 때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정우는 15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아내의 이런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정우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면대 위에 고급스러운 남성용 세면용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독일산 면도 크림, 프랑스 브랜드의 애프터 쉐이브 로션,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브랜드의 칫솔까지. 은영아, 화장실에 있는 이 세면용품들은 뭐야? 정우가 큰 소리로 물어보니 은영이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 그것도 후배가 쓰던 거야. 며칠 머물면서 사용한 건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 후배가 이렇게 비싼 걸 쓰나? 정우가 면도 크림을 들어보이며 물어봤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15만 원짜리였거든요. 신입사원이 쓰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요즘 애들 돈 많이 써. 브랜드 좋아하잖아. 은영의 대답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이번에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향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향이었죠.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남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향수 냄새가 나는데? 정우가 코를 킁킁거리며 물어보니 은영이 또다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새로 산 방향제야. 남성용 향으로 된 거 있잖아. 요즘 그런 게 유행이래. 방향제치고는 너무 진한데? 아, 처음 써서 양 조절을 잘못했나 봐. 은영이 급하게 창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방향제 냄새가 아니라 명백히 향수 냄새였어요. 게다가 은영은 평소 진한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우는 침실 서랍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속옷을 정리하려는 핑계였죠. 그런데 서랍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키카드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키카드였습니다. 은영아, 이게 뭐야? 정우가 키카드를 들어보이자 은영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 회사 워크숍 때 썼던 거야. 깜빡하고 버리지 못했네. 그랜드 하얏트에서 워크숍을 해? 정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은영이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그렇게 비싼 호텔에서 워크숍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워크숍 끝나고 동료들이랑 호텔바에서 술 한잔 했거든. 그때 받은 건가 봐. 은영의 설명은 점점 더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도 더듬거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키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것이었죠. 그리고 키카드 뒷면에는 방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2015호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이거 스위트룸인데? 회사에서 스위트룸을 잡아줘. 정우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냥 운 좋게 업그레이드 받은 거야. 가끔 그런 일 있잖아. 하지만 정우는 호텔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보통 허니문 커플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만 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서랍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들이었어요. 모두 2인분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한 끼에 20만 원이 넘는 비싼 곳들이었습니다. 이 영수증들은 뭐야? 누구랑 이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했어? 정우가 영수증들을 펼쳐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가끔 좋은 곳에서 식사하곤 했어. 당신 없는 동안 외로워서. 2인분인데 친구들이랑. 정우가 따지자 은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의 날짜들을 보니 모두 최근 몇 개월 사이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영수증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수요일에 결제된 것들이었죠. 정우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3년간 독일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그 사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은영이 갑자기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없는 동안 좀 외로웠을 뿐이야.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한꺼번에 발견되었거든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은영을 바라보며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새벽 3시, 정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남자 구두, 세면용품, 호텔 키카드, 레스토랑 영수증.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었어요. 우선 더 지켜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정우가 물어보니 은영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어. 은영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리고 있었어요. 은영은 원래 은은한 향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은영이 출근한 후 정우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견하지 못한 다른 증거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화장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샤워 부스에서 여성용이 아닌 남성용 바디워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고급 브랜드였어요. 은영이 남성용 제품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죠. 세면대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남성용 고급 향수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톰 포드 브랜드의 향수였는데 가격이 3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향수 뚜껑을 열어보니 어제 침실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은영이 방향제라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 냄새 말이죠. 정우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남성용 제품들이 우연히 집에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침실을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은영의 서랍장을 열어보니 예전에는 없던 고급 속옷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레이스 소재의 섹시한 디자인들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한 벌에 15만 원씩 하는 수입 브랜드였죠.
은영은 평소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취향으로 바뀐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고급 원피스들과 블라우스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어요. 모두 택이 붙어 있는 새 옷들이었습니다. 브랜드를 확인해 보니 모두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들이었죠.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옷들도 있었습니다. 은영의 월급으로는 이런 옷들을 사기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정우는 은영의 화장대도 살펴봤습니다. 평소 저렴한 화장품만 쓰던 은영인데 화장대에는 샤넬, 디올, 에스티로더 같은 고급 브랜드들이 가득했어요. 파운데이션 하나만 해도 15만 원짜리였습니다. 립스틱도 8만 원, 아이섀도우 팔레트도 20만 원짜리였죠. 대체 누가 이런 값비싼 화장품들을 사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남성용 시계였어요. 롤렉스 서브마리너였는데 가격이 1천만 원은 좋게 넘을 명품 시계였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MS. 정우의 이니셜은 JW였으니 이 시계는 분명 다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은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이런 비싼 선물들을 사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 쿠션들을 들춰보니 그 사이에서 담배 한 개비가 나왔습니다. 말보로 골드였는데 정우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담배에서 희미하게 남성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한 그 향수와 같은 냄새였죠. 정우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부엌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고급 레스토랑의 포장 용기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2인분짜리였어요. 그리고 와인병도 하나 있었는데 프랑스산 고급 와인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소 은영이 좋아하지 않던 치즈와 올리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수입품들이었어요. 그리고 샴페인도 2병이나 있었죠. 은영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취향이 생긴 건지 의아했습니다. 정우는 은영의 노트북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 검색 기록,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 그리고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정보들까지. 은영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사이트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비싼 곳들이었습니다. 은영의 이메일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삭제된 메일함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 남성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KMS였습니다. 화장대에서 발견한 시계의 이니셜과 같았죠. 메일 내용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일부 내용은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정우는 갑자기 어제 발견한 영수증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수요일에 결제된 것들이었죠.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도 찾아봤습니다. 서류 정리함에서 최근 몇 달간의 청구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통화 내역을 보니 한 번호로의 통화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몇 시간씩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특히 정우가 독일에 있는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번호를 메모해두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다행히 그 번호로 등록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강민수라는 이름의 의사였습니다. 대형 병원 흉부외과 과장이었죠.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는데 꽤 잘생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5세, 기혼자였어요. 아내는 박소혜,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은영이 이 강민수라는 의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남자가 은영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강민수도 기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가정이 있는 몸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정우는 강민수의 아내 박소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소희는 강남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블룸가든이라는 이름의 꽃집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아마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소희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끼리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성급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 행동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은영이 돌아왔을 때 정우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오늘 미팅 어떻게 됐어? 정우가 자연스럽게 물어보니 은영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응, 잘 됐어.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될 것 같아. 은영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평소라면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곤 했는데 말이죠. 정우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는 참아야 했거든요. 며칠 후 정우는 은영의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은영은 요가 수업이 있다며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도 요가 수업이야? 정우가 물어보니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새로운 동작들을 배우고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 하지만 은영의 차림새는 요가복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했고요. 요가 수업인데 왜 그렇게 차려입고 가? 정우의 질문에 은영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 요가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 그래서 미리 갖춰 입고 나가는 거야. 은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정우에게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나가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은영이 나간 후 정우는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요가 수업에 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은영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도 몇 칸 뒤에서 따라갔어요. 강남역에 도착한 은영은 요가 학원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영이 도착한 곳은 고급 카페였어요. 프리미엄 호텔 1층에 있는 라운지 카페였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지켜봤죠. 카페 안에서 은영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입구 쪽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20분 정도 지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인터넷에서 본 강민수의 사진과 일치했어요. 강민수가 카페에 들어서자 은영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일어서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은영이 정말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민수와 은영은 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가끔씩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강민수는 은영의 손등에 키스를 하기도 했고 은영은 수줍어하며 웃고 있었어요. 정우가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은영의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수는 은영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걸었고 은영은 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검은색 BMW SUV에 함께 탔습니다. 차량 번호를 급하게 메모했어요. 서울 12가 3456. 차는 시내 한 펜션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도 택시를 타고 멀찍이 따라갔죠.
펜션은 강남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펜션 프런트에서 체크인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강민수가 직접 키를 받았고 은영은 조금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15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이런 배신을 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펜션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은영과 강민수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 둘이 나누던 친밀한 스킨십들. 밤 11시쯤 은영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요가 수업이 이렇게 늦게 끝나? 정우가 물어보자 은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다가 늦어졌어. 은영의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립스틱도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옷에서는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친구들이랑 어디서 먹었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새로 생긴 곳인데 맛있더라. 하지만 은영은 구체적인 레스토랑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정우는 은영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펜션 영수증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가방 안에서 펜션 키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리버사이드 펜션이라는 곳의 키카드였어요. 그리고 콘돔 하나도 들어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은영이 강민수와 펜션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가방에서 강민수가 은영에게 쓴 쪽지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정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강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강민수가 대형 병원에서 상당히 유명한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료진 소개 페이지에는 강민수의 상세한 프로필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미국 유학 경험, 다수의 논문 발표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연봉도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흉부외과 과장이면 연간 3억 원 이상은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은영에게 그런 비싼 선물들을 사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의 아내 박소희에 대해서도 더 알아봤습니다. 꽃집 블룸가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소희가 직접 만든 꽃다발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솜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객들의 댓글도 모두 만족스럽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가족 사진도 몇 장 올라와 있었는데 강민수와 소희, 그리고 중학생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소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소희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더 은영을 관찰한 결과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이라는 핑계로 나가서 강민수와 만나는 것이었어요. 정우는 이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강민수의 아내 소희와 접촉해서 함께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핀다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정우는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소희가 운영하는 꽃집에 손님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어요. 꽃다발 주문이라는 핑계로 꽃집에 가서 소희와 대화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파악해본 후에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내일 꽃집에 가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희를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테니까요.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우는 강남에 있는 블룸가든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꽃집이었어요. 입구부터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카운터에서 소희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는 더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정우가 자연스럽게 말하자 소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이대도 알려주시면 더 좋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70대시고 은은한 색상을 좋아하세요. 그러시면 백합과 장미를 조합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요. 소희는 능숙하게 꽃들을 고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꽃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해 보였어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요. 이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오랫동안 하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우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자 소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죠. 특히 남편이 바쁠 때는 아이까지 혼자 돌봐야 해서요.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의사예요. 흉부외과 과장이거든요. 요즘 특히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와요. 소희의 표정에 약간의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정우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부인은 좋으시겠어요. 안정적이고,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많아요. 수술이 있으면 연락도 잘 안 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병원에 나가기도 하고요. 소희의 말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요즘도 많이 바쁘세요? 네, 특히 수요일마다 중요한 수술이 있다고 해서 그날은 정말 늦게 들어와요. 가끔은 밤새 병원에 있을 때도 있고요. 정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바로 은영이 요가 수업이라며 나가는 날이었어요. 수요일마다 수술이 있다니 정말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날은 일찍 문 닫고 혼자 시간을 보내거든요. 가끔은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나가기도 하고요. 소희는 자신의 남편이 수요일마다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소희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소희가 충격받을 것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의사 남편을 두셨으니 든든하시겠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집에 관심이 없어진 것 같고 저한테도 좀 냉담해졌다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요?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안 하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자려고 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하루 있었던 일 정도는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소희의 말을 들으니 강민수도 은영과의 관계 때문에 가정에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나 싶을 정도로요. 소희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정우에게는 전혀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분은 아니실 텐데요. 정우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소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죠. 남자는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기회가 되면 바람 한 번쯤은 피울 수도 있는 거고. 정우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소희에게 당장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꽃다발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내일까지요.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연락처 남겨주시면 완성되면 연락드릴게요. 정우는 연락처를 남기고 꽃집을 나왔습니다. 소희와의 대화를 통해 강민수가 집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소희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면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우는 은영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일도 요가 수업 있어? 응,
매주 수요일이거든. 은영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제 그 거짓말이 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내일 은영을 다시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현장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였는데 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은영이 평소처럼 차려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가 동작이라도 배워? 정우가 물어보자 은영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응,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특별 수업을 해주신대. 그래? 재미있겠네. 정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은영이 나간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섰어요. 이번에도 은영은 강남에 같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카페 근처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20분 후 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캐주얼한 차림이었는데 평소 병원에서 입는 정장 차림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함께 나왔습니다. 정우는 소형 카메라로 이들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강민수가 은영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걷는 모습,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에 나누는 키스 장면까지 모두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도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서 펜션 입구에서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촬영했어요. 2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펜션에서 나왔습니다. 은영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강민수는 셔츠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우는 이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우는 촬영한 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겨서 정리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부터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소희에게 연락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소희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우는 꽃다발을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내일 다시 소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알려줄 계획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우는 다시 블룸가든을 찾았습니다. 소희는 어제 주문한 꽃다발을 아름답게 완성해 놓았어요.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우가 꽃다발을 받아들며 말하자 소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잠깐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소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처 카페에서 잠깐만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30분 후에 문 닫고 나갈게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30분 후 두 사람은 꽃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자 소희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강민수 맞죠?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정우는 잠시 침묵한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남편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 잔도 살짝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 어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수와 은영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소희는 사진을 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니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 남편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서요.
하지만 같은 피해자로서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소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행동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매주 수요일마다 중요한 수술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는데 정작 병원에 전화해보면 수술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희도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신경 쓰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저랑 있을 때는 뒤집어서 놓고요. 정우는 소희에게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펜션 입구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함께 나오는 장면까지요. 소희는 영상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 아내와 15년을 함께 했거든요. 두 사람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이라는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희가 무력하게 물어보자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에요. 이런 배신을 용서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어서요. 아이는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사춘기라서 더 신경 쓰이고요. 정우는 소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이혼 결정이 더욱 어려워지죠. 우선 더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겠어요. 법적으로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어떤 증거요? 현장을 직접 잡는 거죠.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정우의 말에 소희가 고민에 잠겼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남편 일정을 파악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협력하죠.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요. 그날부터 정우와 소희는 공동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를 감시하며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소희는 강민수의 스케줄을 체크하고 정우는 은영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목표였어요. 며칠간의 관찰 결과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강남의 카페에서 만나서 펜션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현장을 직접 잡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펜션 안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증거로 남겨야 완벽할 테니까요. 정우와 소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펜션에 들어간 후 직접 현장을 급습하는 계획이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해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희도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 일이 끝나면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심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오후 6시쯤 펜션 근처에서요. 네, 알겠어요. 꼭 현장을 잡아야 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각자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일주일 후에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은영과 강민수의 배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영이 돌아왔을 때 정우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늘 요가 어땠어? 좋았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은영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정우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업 있어? 당연히 있지. 매주 수요일이잖아. 은영은 아직도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정우는 오전부터 긴장되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지금 집에서 나갔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발했네요. 알겠어요. 저도 준비하고 나갈게요. 정우도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6시에 펜션 근처에서 소희와 만났습니다. 소희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이제 끝장을 봐야죠. 두 사람은 펜션 주차장에서 대기했습니다. 7시 30분쯤 익숙한 검은색 BMW가 나타났어요. 강민수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조수석에서 은영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펜션 로비로 들어갔어요. 정우와 소희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강민수가 어느 방을 잡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소희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제가 그분 부인이에요. 깜빡하고 방번호를 못 들었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방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203호였어요. 정우와 소희는 2층으로 올라가서 203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소형 녹음기를 문틈에 대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예뻐 보여.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요즘 너무 행복해서요. 은영의 대답에 정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 강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기회를 보고 있어요. 무슨 기회?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기회요. 독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요. 정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영이 자신과 이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군요. 소희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혼해야겠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걱정이에요. 소희가 힘들어할까 봐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좋아요. 우리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이제 충분했습니다. 정우가 소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고요. 정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강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정우가 목소리를 바꿔서 말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수가 가운을 걸친 채로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정우와 소희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들이 누구? 소희야? 강민수가 아내를 보고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은영도 침대에서 시트를 몸에 두르고 있었는데 정우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어떻게? 가족 상견례 하러 왔습니다.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즐거우셨죠? 매주 수요일마다 요가 수업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기야, 이건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강민수가 소희에게 변명하려 했지만 소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해? 이 상황이 오해라고요? 당신이 매주 중요한 수술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여기서 뭘 했는지 뻔하잖아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서 방금 전 녹음한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기회를 보고 있어요. 강민수와 은영의 대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으셨죠? 이혼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군요. 정우의 말에 은영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한순간의 실수? 2년간 계속한 게 한순간의 실수예요?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소희가 충격받으며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소희야. 그런 게 아니라. 강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사진들, 호텔 키카드, 영수증들, 그리고 오늘 촬영한 동영상까지요. 이 모든 증거는 법정에 제출될 거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걸겠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해요?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게 심한 거 아닌가요? 정우의 말에 강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할 거예요.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겠고요. 소희야, 제발. 강민수가 애원했지만 소희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정우도 은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당신 짐 빼놓을 테니까 내일 가져가세요. 15년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도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소희와 만난 정우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힘드셨죠? 당신도요. 그래도 이제 끝났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펜션을 나서며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다짐했습니다. 펜션에서의 현장 포착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희도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 준비를 끝냈어요. 선생님,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높죠? 물론입니다. 현장 동영상에 녹음 자료까지 있으니까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우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의 지속기간과 정도를 고려하면 5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은영은 그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나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만날 이야기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제발 한 번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정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은영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럼 카페에서 30분만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영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도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정우가 차갑게 물어보자 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당신이야. 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해요? 외로웠어. 당신이 3년이나 없었잖아.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 그래서 다른 남자랑 잤다고요? 은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 병원에서도 징계위원회에 올라갔고. 자업자득이죠. 정우의 말에 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끝인 거야? 이미 끝났어요. 펜션에서 당신들을 본 순간 끝난 거예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은영과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강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강민수가 계속 연락해서 결국 한 번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민수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빨리 하세요. 합의하고 싶습니다. 상간자 소송 취하해 주시면 원하시는 만큼 배상하겠습니다. 정우는 강민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왜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어요?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징계받으실 텐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아요. 15년 결혼 생활을 망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죠. 정우의 단호한 말에 강민수는 더 이상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정우와 은영, 그리고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재판관이 증거들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위자료 7천만 원 지급을 명령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위자료였습니다. 재판관이 불륜의 기간과 정도를 심각하게 본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집과 예금의 70%를 정우가 가져가게 되었어요. 상간자 소송도 마찬가지로 정우의 승소였습니다. 강민수는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은영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새로운 인생 잘 살아. 당신도요. 2사람은 그렇게 1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희의 재판도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아들의 양육권을 확보했고 상당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강민수는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나중에는 아예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해외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원님.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정우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어요. 소희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꽃집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매출도 많이 늘었고요. 다행이네요. 아드님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많이 적응했어요. 오히려 엄마를 더 챙겨주려고 해요. 듣기 좋네요. 정우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유로움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꽃집에 한번 들러보세요. 새로 단장했거든요. 정우는 주말에 소희의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더군요. 정말 예쁘게 했네요. 고마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바꿔봤어요. 2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당신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있고 사업도 바쁘고. 2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도 해야죠. 정우가 말하자 소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거예요. 우리 둘 다 아직 젊잖아요. 며칠 후 정우는 소희에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함께 할까요? 소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2사람의 첫 데이트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인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참 특이한 만남이에요.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만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2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과거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고 있었어요. 은영과 강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영은 작은 회사로 이직했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강민수도 개인 병원을 차렸지만 잘 안 되고 있다더군요. 자업자득이죠. 그들의 불륜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헤어졌다고 해요. 1년 후 정우와 소희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소희의 아들도 정우를 좋아했고 3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소희의 아들이 갑자기 물어보자 정우와 소희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소희가 아들에게 물어보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있으면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요. 정우는 아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내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정우의 대답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네요. 소희가 말하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배신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내일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